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예, 네. 부담스러운 압도적 취재팀장. 음. 저 타이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정했잖아. 앞건. 아니 근데 그 제작진이 네. 센 거 하라고 센 거. 네. 그래갖고 뭐 진짜 센 거 해볼까요? 그냥 네. 정했는데 네. 어쨌든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은 예. 되게 그 어제 제가 어제 뉴스삼에서 말씀드렸던 게 두 네.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하고 금리가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CPI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가지고 막 올랐다가 또 저 그 미국 시간 오후에 네.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야 오늘 하반기에 좀 경기 둔화될 것 같대. 네. 그랬더니 좀 시무룩하고 뒤에 쭉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우존스는 0.11% 하락, 나스닥은 0.85% 하락, S&P 500은 0.41% 하락을 했습니다. 동반 하락했는데 그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군요. 예, 예. 그래서 자세한 얘기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CPI 발표가 있으면 어제 그 저녁에 글로벌 라이브가 좀 청취율이 높았더라고요. 네. 이게 CPI 발표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노동부가 3월에 CPI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5% 올랐습니다. 예. 5%면은 그 2월 달에 6%였어요. 예. 그러니까 1% 포인트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저 정도면 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저 정도면은 6에서 5. 예. 그죠? 그렇죠. 그게 2021년 5월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거는 에너지 가격, 휘발유. 예. 휘발유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지난해 6월에 5달러 정도 했었대요. 예. 근데 최근에 3.6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봤잖아요. 3달러 간당간당한 데도 있더라고. 싼 데는 뉴저지 이런 데 가니까 예. 3불 10센트, 20센트 요 부분. 예. 예, 그렇게 공시가 되잖아요. 그죠? 주유소에. 예. 근데 이렇게 좀 여기 5달러에서 3.3달러면은 거의 뭐 40%? 그렇죠. 그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라 오를 때 더 오르잖아. 유류세. 아, 그건 모르겠고. 아, 요즘 왜 이래? 오를 때는 좀 천천히, 내릴 때는 좀 팍팍 좀 내렸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가 발표를 했던 거 중에 네. 그 최근에 오펙 감산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뭐 이번 달은 뭐 괜찮았는데 그 다음 달은 이게 CPI 둔화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시티은행 그 분석이 오늘 나왔는데 예. 감산을 한다지만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시티은행 전망치도 나오긴 했어요. 물론 뭐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조금 타이트해진다 하더라도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유가가 다시 뭐 85, 90 뭐 이렇게 헐헐 날아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전망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8.4%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근데 품목별로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품단은 항상 보면은 그 품목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식품은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C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중고차 가격. 그게 사실 그 CPI의 시초를 알렸던 게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야 물가가 좀 심상치 않아라는 게 중고차 가격부터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CPI 상승 둔화에 대한 추세를 좀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엔 뭐 그 예전처럼 뭐 1년씩 기다리고 그런 거 없나 봐요 보니까 웬만한 차종은.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좀 그랬었던 건데 이게 좀 겹쳤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좀 많이 됐고, 근데 반대로 좀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아니면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오다 그렇죠. 보니까 팩토링.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 차량을 구매하는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2%, 전월 대비해서 0.6%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거비는 스테이키하게 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PI에 대한 고민은 조금
조금 덜 해도 될 거다.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팡팡 내려오진 않을 건데 네. 이게 뭐 주거비 같은 게 안 내려오는 거 보면은 어허. 막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CPI를 못 잡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을 거다라는 고민까지 할 필요는 없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가가 잡혔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경기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오늘 어제 미국장 기준 오후에 발표됐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네. 이사록에서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망을 했어요. 침체라는 용어를 썼죠. 예. 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는데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 당시에 3월 FOMC 금리를 얘기할 때 네. 동결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했었잖아요. 0.25%포인트 올리긴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워낙 그 은행 쪽에 위기가 닥쳤으니까 뭐 동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들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뭐 시장에서도 그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그 연준 의사록이 좀 뒤에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준 인사들도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은행 위기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은행 위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신용 위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효과도 주지 않냐.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를 좀 급게 올렸다가 은행 쪽의 위기를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그 은행의 위기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다른 인사는 네. 그때가 SVB가 한창 때는 아니었어요. 약간은 좀 잡히는 듯한 분위기에서 FOMC를 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인사들이 은행 위기에 대해서 연준이 연방 정부와 대응에 나섰고 상황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렇군요. 그 의견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주도권을 잡으면서 네. 0.25%포인트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오늘 블룸버그를 보니까 일부 연은 총재들도 더 이상 그 긴축이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들도 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수는 있으나 예. 그것이 끝일 것이다라는 아주 강한 그 어조의 그런 논평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혹시라도 물가를 자극할까봐 인사들의 멘트는 우리가 뭐 올해 안에 내리지는 않을 거다. 아 금리 인하? 예, 예. 아 그거야 뭐 지금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우리 또 시장은 또 예. 멈추고 나면 또 뭐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기대하게 되니까 네. 동결까지는 몰라더라도 인하에 대한 멘트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네. 그 어제 그 SNE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보통 그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한 것을 리서치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뭐 그 배터리 점유율 1위가 어디다 2위가 어디다 그런 거 보도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좀 정리해서 보내주는 SNE 반도체로 치면 저기네요. 그죠? 뭐죠? 인용 많이 하는데. 트렌드 포스. 네, 트렌드 포스 같은 데네요. 네, 거기는 이제 대만 건데 그쵸. 또 SNE 리서치 같은 건 한국 겁니다. 근데 여기가 그 좀 장기 전망 관련한 세미나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203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81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와,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이 네. 뒤에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숫자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10억 달러인데 6,160억 달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계산하면 한 200조 원? 한 그쯤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2035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지금부터 좀 알아야 되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동차 회사가 그 다음 차 만드는데 5년 전에 준비한다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아셨으면 좋겠냐면은 뭐 이렇게 혹시 뭐 정보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미공개 정보 없나? 뭐 호재 없나? 이런 거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게 기업들은 미리미리 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장을 만든다고 삽을 풀면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매출이 나온다.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얼추 그대로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배터리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 포스코나 이런 데 공장 언제 만들었는데 그거 언제쯤 되면 물건 나올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장에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미래가 있는 곳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미공개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S&E 리서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전기차 침투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13%를 기록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2015년에 28기가에서 지난해 492기가.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28기가에서 492기가가 됐고 그리고 이게 203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8천만 대인데 침투율이 90%. 침투율이라는 몇 거는 년도? 2035년. 그러니까 어허. 전체 자동차 판매에 대비해서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비중이 신차 10대 중에 10대 중에 9대는 전기차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수요가 2023년에 687기가에서 2035년에는 5.3테라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전망치의 한 5배 정도로 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약간 눈에 띄었는데 글로벌 탑6 배터리 업체의 생산 능력이 2035년 5테라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탑6라는 거는 우리나라 3사 엔솔, SDI, SK온하고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중국의 CATL하고 BYD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눈에 띄었냐면은 아까 제가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5.3테라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탑6의 생산 능력이 5테라가 될 거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탑6가 다 장악해 버린다는 얘기네. 그렇죠. 물론 여기에 그 ESS용 배터리가 좀 더해지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탑6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순위가 바뀌는지가 이제 관심거리라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 생산 능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전체 지역별 생산 능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됩니다. 근데 이게 2035년이 되면 38%로 낮아질 거다. 당연하겠죠. 75에서 38로 반토막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IRA라든지 아니면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CRMA, 핵심 원자재법 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경우에 미국의 생산 능력이 현재 6%에서 31%로 늘어나고 유럽의 생산 능력이 12%에서 27%로 늘어날 거다. 그럼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중국, 미국, 유럽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뭐 아시아 다른 나라나 뭐 중남미 이런 데는 없나?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높게 비중을 좀 안 그냥 보고 합치면 거의 100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이거 하겠다는 나라들은 많은데 네. 실제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일본만 해도. 한국, 일본. 근데 일본은 얼마 안 돼요. 안 돼? 네, 일본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양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을 조금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마더 팩토리로서의 가치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고체 배터리. 이게 2027년 양산돼서 2035년에는 2차 전지 시장의 한 10%에서 13%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전고체? 예, 전고체 네. 배터리. 그러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뭐 현실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얘기도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2027년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고서 예. 여기서 그날 행사를 SNS 혼자 한 게 아니고 여기 SDI 쪽에서 나왔어요. 삼성 SDI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샘플 생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5년에 대형 셀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27년에는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7년에만 하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도 시장이 완전히 개화되기 전이라고 봐야 돼,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저는 사실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뷰도 어제 얘기가 좀 거기 있었어요. 이제 세미나에 다 나왔구나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주요 자기네들은 뭐를 좀 눈여겨 본다라는 네. 건데 여기서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어떤 배터리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도권을 잡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여기서 뭐 나트륨 배터리니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애니솔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가 되면은 거기서 전체 시장의 80%를 보급형과 저가형이 차지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낮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제 그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와 그리고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품군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 네. 뭐 저거는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경제성이 있는 기술력이 나오고 그러지 예. 않겠어요? 예. 자, 세 번째 배터리 뉴스. 얘기 정리된 거죠? 예, 예. 자,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저 이거 어제 깜짝 놀랐어요. 문자가 왔는데 OK저축은행에서 무슨 결손이 나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을 많이 취재를 했던 사람이니까 아 이거 뭐 또 가짜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아는데 이거 혹시라도 번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개 저축은행에 소문이 돌았던 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그 OK저축은행하고 웰컴저축은행이 PF 대출에서 1조 원이 결손이 돼서 지금 당장 예금 지급 정지가 될 거니까 잔액을 모두 인출하라는 메시지가 어저께 쫙 돌았어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좀 다들 PF나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도니까 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바로 경찰 고발하고 저축은행 중앙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여기 뭐 소비자 부위 항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금융감독원에다가에서 언론에다가 막 이걸 막 계속 이거 빨리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회 쪽에서 이분을 쪽에다 되게 찾았나 봐요. 이 사람 예, 그 배포한 사람 네. 찾았는데 저축은행 관계자 얘기가 뭐 얘기했더니 뭐 당신 누구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횡설수설 막 하면서 그리고서 이게 전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자면 네. 그 두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OK저축은행은 11.4%, 웰컴은 12.5%, 유동성 비율은 너희가 제일 큰 데들 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이름 유명한 데를 그냥 한 거니까 저축은행 뭐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토스뱅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약간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SNS를 통해서 과도하게 확산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PF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막 갑자기 빵 하고 뭐가 푹 쓰러질 정도의 분위기는 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알아서들 좀 조용히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런 그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예.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게 혹시라도 너무나 예민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유포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잘 모르더라 횡설수설하더라 이렇게 하고 말 일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처벌하는 아니, 거는 뭘 조치를 해야지 이게 왜냐면 요즘에 워낙 SNS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워낙 이제
하다 보니까 어제도 뭐 저한테도 뭐 이상한 문자들 막 이렇게 오던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그 사회 특히 금융업계는 그런 난데없는 그런 헛소문이나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 해프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시장을 교란하기도 하고, 예, 그게 무슨 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다뤄서 처벌도 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일단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당연히 이제 경찰의 법적 조치, 검찰부 받은 법적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민할수록 이런 뭐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법적 조치 장난 인생 망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저희도 않으시면 방송하죠. 됩니다. 방송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뭐 예. 철저히 확인하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되고 왜냐하면 뭐 다른 데들 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